제가 난징에 가면 내가 난징에 갈 때마다 김구랑 김원봉을 겁나 욕해요. 왜 욕하냐? 두 사람이 잘 못했어. 힘을 합쳤으면 참 좋았는데 잘 못했고,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사들이 다 피신을 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난징에서 일본 놈들이 3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대학살을 벌이고, 장교 2명이 아시죠? 100명을 줄 세워놓고 누가 먼저 100명을 더 목을 더 참수를 하냐, 그런 싸움도 합니다. 근데 그 난징 최중심부에다가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다 떠나니까 거기다 난징 시내에다가 뭘 세워요? 위안소를 40개를 세워. 한 도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그 위안소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평안도 출신에. 16살에 끌려와서 3년간 머뭅니다.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명을 상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건물 19번 방이 박영심 할머니가 있던 방이에요. 이 건물이 언제, 근데 난징 최중심부에 있거든요. 난징에 가면은 이 건물 반대편을 해가지고 한 50층, 60층짜리 건물들이 백화점이 쫙 펼쳐져 있어. 근데 이 건물 중심으로 뒤편은 낙후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2003년에 여기 가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내가 위안부 생활했던 곳이 여기라고. 그때부터 재개발이 중단됐어요. 10년 동안 논의를 합니다. 학자, 건설업계, 시민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논의를 해요. 이걸 어떡하냐. 그리고 당시에 그 건물 6동 규모를 전부 다 복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13년에.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지청 위안소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놓습니다. 저희가 이거 2시간 넘게 봤는데 못 봤어요. 2동밖에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못 봤어요. 6동인데. 제가 빨리 가자 그러고. 근데 여기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가면은 설명문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다음 장소부터 콘돔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놈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 여자들 성기를 검색했다 틀이 다 그대로 있어요. 맥주병 같은 약품을 보관했던 장소 다 그대로 보관해놨어요. 나라별로 끌려왔던 위안소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건물 19번 방이 박영심 할머니가 3년간 능욕을 당하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들으면은 옷을 벗기고 때린 다음에 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그 맞은편에서 전시했어요. 2017년 12월 1일 날 여기다 이걸 그대로 개관을 했는데, 여러분 12월 28일 날 2017년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일 위안부 협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안소를 개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안부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났다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안을 발표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가면은 70명의 할머니들이 외벽이 이 건물 하여튼 엄청 커요. 요만 사진들 다 이만해요. 하나씩 70명의 할머니거든요. 30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다 있는데 이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 이걸 보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박영식 할머니, 충남 천안 출신의 곽금녀 할머니예요. 그리고 김형숙 할머니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다 누가 찍은 줄 아세요? 이토 다케시라는 일본 사람이 북한에 40번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저는 30만 명 대학살 기념관은 잘 안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랑 할 때. 여길 가야 돼요. 여길 가야 된다고. 여기가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김구 선생이 장제스 총통, 유니사 의거우에 김구 선생이 장제스 총통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머물렀던 중앙반점 호텔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총통부가 있어요. 대통령국이 있어요. 이 위안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예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여기다 위안소를 지어놨어요. 일본 놈들이 총통부, 여기 중앙반점 호텔, 국가에서 운영한 호텔, 여기다 위안소를 지어놓은 거예요. 걸어서 다 2분 거리야. 애차 여기 갈 때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과 김원봉을 엄청, 내가 가서 엄청 원망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김군 여러분 난징에서 어떻게 버틸 줄 아세요? 김군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고물상이었어요.
이 다리 밑에서 고물쟁이 행세를 하면서 버텼어요. 이 다리 밑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어찌 그 모진 세월을 그러지 잠시만요. 그래서 근데 피신을 했지만 김원봉의 목표는,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다 이제 장제스랑 포함해서 다 충칭으로 다 도망을 갈 때 김원봉은 우한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군대를 만듭니다. 38년 10월 10일 날 우한에서 군대를 만들어요. 김원봉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정점에 올라간 시기예요. 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임시정부도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요. 이렇게. 38년 10월 10일 날 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38년 10월 10일 우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선의용대 코리안 버런티어라는 김원봉, 석정 윤세주, 우남 김성수, 최창희, 허정숙, 박효상, 이집중, 이름이 집중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중국 최초로 조선인들이 만든 정식 군대입니다.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산의 목표가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만들어주셨던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예요. 그 간부들을 육성했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조선의용대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최창희, 교조주의자 이 최창익이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장소예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그 장소예요. 조선의용대 경추식이 일어난 건물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건물 당시에 경추식을 할 때 공산당과 국민당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약산에 관련된 기록이 중국에도 거의 없어요. 남과 북에 모두 다 외면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약산 관련해서 막 추적을 하다가 약산 사진 한 장만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중국의 팔로군 기념관이 우한에 있더라고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한빈이라는 우리나라 청년이 거기서 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보러 간 건데, 이제 저는 메인 전시실을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딱 걸어갔는데 모택동 얼굴이 탁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모택동 그래 좋은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고개를 탁 돌았는데 그 입을 이만하게 사진이 그냥 조선의용대 사진이 여기서 탁 이거 찍어가지고 혼자 여기서 또 혼자 감동해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 약산의 조카 김태용 박사에게 바로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중국에서 약산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김태용 박사 저한테 답을 미국에서 바로 보내오더라고요. 역사란 그런 것이죠. 이렇게 팔로군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한 방어전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10월 10일 날 군대가 창설됐는데 10월 말에 계림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한 방어전에서 실패를 해요. 우한 방어전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마지막까지 버티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실패를 해서 이동을 한 곳이 바로 구일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로 칭해진 그 계림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주년 기념식에서 찍은 건데, 죄송합니다. 1주년 기념식에서 찍은 건데, 약산이 여기 최창익이 없어. 이 최창익 이놈의 새끼가 완전 완벽한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교조주의 공산주의자예요. 이론으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막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들 뜨거운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총을 든 이유가 뭐예요? 이 청년들이 총을 든 이유가 뭐예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전선에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약산은 실질적으로 장개석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당시에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 세력이에요. 팔로군들이에요. 근데 이 유능한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많은 청년들을, 총도 잘 쏘는 이 청년들을, 조선 청년들을 장개석이 과연 전선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 보낼 이유도 없고.
근데 최창익이 계속 청년들에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김학철 선생이라고 있어요. 조선의용대의 마지막 분대장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 청년들이 거기다 기록에 뭐라고 써놨냐? 우리 가방 속에는 항상 책이 있었다. 촛불과. 이렇게 머릿속이 계속 채워지는데 이걸 현실에서 투영해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다들 죽으려고 그런다. 여기서 최창익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후방에 있을 때야? 전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또 뛰쳐나가 혼자. 청년들 데리고 또 뛰쳐나갑니다. 약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계림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2주년 기념식에서 전 대원들을 주요 간부들을 다 모읍니다. 회의를 해요. 2주 동안. 근데 이미 결론은 났어. 우리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300명이었거든요. 200명을 최창익이 있는 연안으로 보냅니다. 당양산으로. 김원봉은 못 가요. 공산당에서 반대해요. 왜? 약산이 오는 순간 그 권력의 구도가 약산에게 집중될까봐 최창익과 무정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근데 약산이 자기의 동생 윤세주를 부사령관으로 해서 그를 보냅니다. 최창의. 근데 나중에 해방 뒤에 이렇게 둘이 또 만나요. 저는 책에다가 약산 등에다가 칼 꽂은 놈이 바로 이 최창익이라고 썼어요. 최창익도 김일성한테 결국엔 숙청당해서 죽어요. 부인이 허정숙이었어요. 말로가 참,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얘한테. 그래서 전 최창익이 참 미워요. 정말 우리가 정말 똑똑하죠. 얘 약산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요. 그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했는데 여러 학교를 다니고 근데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장이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밀양초등학교 졸업장? 맞추신 분 제가 상품 드릴게요. 언제 받았을까? 졸업장을.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018년. 오, 박수. 2018년에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초등학교 졸업을 2018년에 명예졸업장을 받았어요. 최창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구일림에 있던 조선의용대가 결국에는 본대, 김원봉을 비롯해서 100명이 충칭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대원들 200명이 이 화북으로 올라갑니다. 타이양산과 예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김원봉이 이제 날개가 꺾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40년 9월 17일에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광복군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뭔지 아세요? 물론 김구 선생과 지천경 장군의 역량이 있었지만 김구가 대원 한 명도 없이 강북군만으로 광복군을 그렇게 무리하게 만든 이유가 38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경쟁. 제가 이건 충칭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김구와 조성왕과 신익희와 약산이 바라보는 지점은 다 다른데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위대하냐? 바로 치장에서 구리비에서 본부를 두고 있을 때 이 치장이라는 곳에서 김구와 김원봉이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짓을 하냐?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 통신을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 발언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이는 3.1운동 이후 해외에서 일본 제국을 향해 계속 분투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 개의 강적에 대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강하고 유력하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군중을 떠나 우리 두 사람이 특수환경에 영향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가 스스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반성을 한 거야.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싸웠으면 이렇게까지 치장까지 와서 이런 말을 안 했는데 39년 5월달에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동지 동포 우리나라 전 2천만 동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건설하고 싶은 나라 10가지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첫 번째,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해서 조선민족의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두 번째, 봉건 세력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수통하고 민주공화제를 건립한다. 세 번째, 국내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공사 재산 및 매국적 침입하여 일체 재산을 몰수한다. 네 번째, 공용 및 운수, 은행과 기타 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의기하는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다섯 번째, 토지는 농민에 분급하고 토지 매매를 금지한다. 이게 중국이 이러기 때문에. 여섯 번째, 노동시간을 감소하며 노동에 관한 각종 사회보험을 실시한다. 일곱 번째, 여자의 정치, 경제, 사회상의 권리를 남자와 똑같이 한다. 여덟 번째,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가 있다. 아홉 번째, 국민의 의무교육 및 직업교육을 국가의 경비로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자유평등 상조의 원칙에 기초해서 인류평화의 행복에 정치한다. 여러분, 1939년 김구와 김은봉이 해방된 나라에서 건설하고 싶었던 10개의 강령이에요. 공산주의 어디 있어요? 지금 이 10개의 모습이 2019년 대한민국이랑 얼마나,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치장에서 39년에 이걸 발표를 하고 8월 달에 전 중국에 있던 우리 지사들이 다 모입니다. 치장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로 한번 해보자 해서 결의를 해요. 8월 달에 한 달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 우리 서연이? 기억 안 나?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그 소학교 봤던 돈. 그렇죠. 결정이 안 되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용의 머리는 하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40년 충칭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결국에는 40년 10월 달에 본대를 다 화북으로 이동한 김원봉이 42년에 차포를 떼고 조선의용대원 100명을 데리고 임시정부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제가 충칭 파트에서 약산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시간 관계상 책으로 보세요. 그리고 약산의 이건 50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이에요. 충칭에 있는 집. 2018년 이 2층에 살았어요. 박차정 지사. 박차정 지사 여기서 돌아가셨어.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여기에 대원들 100명이 같이 살았어. 근데 여름에 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철거한다고. 이게 8월이에요. 근데 오늘 한 선생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다 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아직은 안 밀었어요. 여기 살았어요. 박차정 지사가 돌아가신 것도 여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과일 가게, 막 여기 원래 처음에 약국이었거든요. 약국, 과일 가게, 신발 가게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저는 여기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갈 때마다 여기 있는 물건 계속 사요. 갈 때마다 얘기해요. 여기 한국 독립군 영웅이 살았다. 이제 여기 주인장들 다 알아요. 아, 한국인이 살았어. 근데 이제 없애. 근데 역사의 발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국에. 그리고 저도 살이 많이 쪘나요? 이 혜주가 제 후배인데 저랑 10살 차이 나거든요. 이 25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 찍고 보니까 혜주가 혜주한테 물어봤어요. 야, 임마, 이 좋은 데 왔는데 임마 표정이 왜 그래? 근데 혜주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20박 21일 끝났을 때 마지막 날이었는데 선배 어떤 표정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윤봉길이랑 같은 나이였어요. 우리 교진이는 이 촬영 감독인데 좋은 옷을 입고 찍으라니까 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그 전통 의상 구해와가지고 자기는 의열의 시대에 살겠다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더라고요. 이기 선생님들. 이 중에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이기 우리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일기 선생님들. 요 뒤에 계신 분들 일기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이 지천정 장군이랑 김구 선생인데 요 자리에서 광복군 사령부가 1940년 9월 17일날 탄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언제로 돼야 되냐? 지금 10월 10일로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10월 10일이 쌍십절이구나. 그 조선운용대가 탄생한 날입니다. 10월 1일. 3사단이 38선을 최초로 넘은 날이에요. 50년에. 아,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네? 송파구? 진짜? 나 순간 내가 얼마 전에 제가 기사 썼거든요. 국군의 날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김구 선생이 여기서 이 광복군을 탄생시킬 때 병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병사가 없었어요. 병사가 사령들이.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창립을 했지만 본부를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세요? 충칭에 있었을까? 시안으로 갑니다. 진시황제의 그 진시황릉이 있는 서안으로 가서 거기에 본부를 꾸립니다. 왜 그랬을까? 병사들을 모집하려고. 2년이 걸려요, 돌아오는데. 근데 42년에 광복군이 다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빵 튀어 올라가는 계기가 있어요. 왜? 김원봉이 10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광복군의 부사령으로 들어옵니다. 일지대장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 이게 충칭은 3,500만이 살아요. 3,500만이에요. 거짓말 같죠? 3,500만이에요. 이 지금 이 건물들이 한 70층 막 이래요. 이 가운데 해방기념탑이 있거든요. 그 해방기념탑 중심으로 명품샵이 3개에서 온 명품샵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위쪽에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무슨 부탁을 했어요? 광복군 사령부터를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말을 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중국이 참 무서운 나라인 게 그 부탁받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여러분 이미 이 그루터기 이 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올리고 있어서 건물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거 보이세요? 입구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올 여름 사진이에요. 역사의 발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못 들어갑니다. 단체 관광객만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4월달에 정식 개관을 했는데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내라고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짜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지원하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 외교부에서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사전에 15만 원 내야 돼. 지금은. 그래서 내가 우리 현석 씨랑 우리 탐방다 끌고 갔을 때 안 가. 15만 원 없기도 했고 안 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다음에 충신 가세요. 네,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15만 원 우리가 사비로 낼까 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제가 여기 모시고 왔을 때는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한 거고 45년 12월 2일날 약사는 이진으로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현충원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두 곳입니다. 대전과 서울, 파파고 역시 좋아요. 거기에 국가공인 친일파 11명이 잠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65명이 여기에 잠들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오마이뉴스 제가 기자긴 하지만 우리는 사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제외. 이명박 정권 당시 2009년에 발표한 그 기록에 의거하자. 이명박 정권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만들어진 건 노 대통령 시절이고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4년간의 활동을 거쳐서 200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친일파 11명, 그 중에 7명이 여기 잠들어있다. 가장 높고 좋은 자리, 이 자리가 누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자리입니다. 가장 높고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호위하듯 감싸고 있게 이 제1자금이 여기 이렇게 부채꼴처럼 감싸고 있어요. 여기가 애국지사 묘예요. 여기가 임시정부 유인묘, 애국지사 의열단의 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장군 묘요. 요걸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충원 다 가면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오면 다음날 당대표 때문에 오는 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현충탑.
딱 여기까지. 이 뒤에 묘가 다 있고. 이제 갑시다. 진일파들을 만나라. 이놈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백일. 이놈은 꿈에도 나와요. 진짜 싫어요, 저는 김백일. 김홍준. 위관급장교예요, 유일하게. 신은균, 신태영. 둘이 부자지간이에요. 친일파인데 부자지간이야. 이용준.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이 초대. 이종찬.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유일한 문인 출신. 유일한 교육자. 유일한 언론인. 다 군인인데 유일하게 국가공인 친일파. 연세대학교 초대총장. 백낙준. 사쿠라준. 김석법. 우리나라 해병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석하 마찬가지. 대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김백일을 제일 싫어하냐? 일찍 죽었어요. 50년대 초반에 죽었어. 한국전쟁 중에 51년에 죽었는데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산 게 41살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삼성장군인데 41살에 삼성장군이었는데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산 걸 몇 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51년에 죽었습니다. 퀴즈.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았을까? 한 10년. 6년 아닙니까? 10년. 누가 얘기했어요? 6년. 우리 선생님 상품 드릴게요. 왜 6년이에요? 우리 선생님 그래 두 분 동시에 맞췄으니까 두 분 다 동시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6년이에요. 왜 6년일까? 해방 후에 45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김백일로. 원래 이름은 가네자와 도시미나미. 김창규란 이름으로 태어났다가 1910년이 되면서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이놈 새끼가 만주 출신인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조선 독립군은 조선이 때려잡는다는 휘하 할이 생긴 간도 특설대를 만든 놈이에요. 이놈 새끼가. 만주국에 얼마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을 잘했는지 훈장을 3개를 받았어. 그리고 51년에 대관령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잘 죽었죠? 잘 죽었는데 우리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3군 단장으로 생활을 하면서 전쟁 영웅이 됐고 여기에 표지석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대. 더 쓰레기 새끼야.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는데 손주놈이 간도투스를 근데 이놈의 자식이 제가 여기 갈 때마다 현충원에 갈 때마다 꼭 이 사람 요 앞에 가서 욕을 하고 와요. 왜냐면은 그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날 제가 여기서 찍었는데 서울 전경이 이렇게 다 보여. 얼마나 명당인지. 김백일이에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의 그 장교들을 양성하는 전남 장성에 우리 광주아의 아들 뭐가 있어요? 상무대라는 곳이 있어요.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 장소예요. 거기 입구 여러분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일로예요. 백일로예요. 백일로. 신태영. 신태영은 여러분 일본군으로 몇 년 생활한 줄 아세요? 일본군요. 몇 년 생활했을까요? 일본군으로. 퀴즈. 15년. 선생님 제가 15년이면 물어보겠습니까? 30년. 네? 30년. 20년. 선생님 일본군으로 제가 왜 일본군으로 몇 년 생활했냐고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몇 년 생활했을까요? 15년. 좀 더 쓰세요. 30년. 여러분 일본군입니다. 일본군. 조선 사람이었어요. 35년. 35년 정답. 우리 선생님만. 걸. 왜 35년일까요? 1910년 나라가 망하자마자 맞습니다. 5년 플러스 할 걸.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제일 먼저 돼요. 30년에서 5년 플러스 해. 35년 군 생활을 일본군 생활했어요. 여러분 계급이 대령까지 올라갔어. 일본군으로 조선인 출신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 물론 소장이 준장이 한 명 있으나 원수트 한 명 있어요. 가장 높게 올라간 두 번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들도 친일파야. 아들은 일본 국관학교를 박정희보다 4기수 선배예요. 근데
병참에 특화돼가지고 이 사람의 가장 높은 직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용산역에 병참기지 사령관이었어. 여러분 그 만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조선의 청년들과 물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주를 보냈던 1등 친일파예요. 더 안타까운 점 뭔지 아세요? 4대 국방부 장관이야. 4대 국방부 장관이. 아들은 우리나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흥균. 이 사람 묘에서 바라본 임정요인의 묘역이에요. 이 사람 묘에서 바라본 임정요인의 묘역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봐. 여러분 여기 서면 피가 거꾸로 쏟아요. 이게 우리나라 2대 대통령 박은식 대통령 예관 신규식 선생의 묘예요. 이렇습니다. 더 화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이 옆쪽에 이게 지금 입구예요. 이 사람이 잠든 여기에 이용준의 묘가 있고 여기에 신태용의 묘 6기가 이렇게 있어요. 입구에서 봤을 때 여기 이런 탑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에요. 이름 없이 죽어간 대한독립군들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탑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다가 입구에다가 이 친일파의 묘 밑에다가 이런 짓을 해놨어.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다 국가공인입니다. 국가공인이에요. 국가공인. 우리나라 법상 상호법과 국립묘지관리법상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파묘가 안 돼. 파묘가 안 돼. 예관 신규식,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예관 신규식 선생 묘에서 바라볼 때 선생은 70년간 박은식 선생이랑 그 상하이의 차디찬 땅에서 70년간 잠들어 있었어요.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다 모셨는데 친일파 묘 바로 밑에 있네. 거리로 70m, 70m. 조명화라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24살짜리 청년인데 1왕의 히로히토의 장인이었던 군이노미야를 단도 한 자루로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형장에 있으면 이 사람도 10월 10일 날 죽어요. 28년 10월 10일 날. 근데 지금 이 군이노미야를 1왕의 장인이었던 당시 육군대장이었던 이 사성장군을 죽였는데 이 사람의 묘에서 바라본 여기 친일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노덕수 1급 친일파. 지금의 우리 현대사에서의 고문기술을 다 개발한 사람. 노덕술 때문에 반민특위가 무너졌어요. 1950년 화랑무공훈장, 51년 화랑무공훈장, 53년 충무공훈장. 여러분 노덕술이 현충원에 잠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노덕술의 묘를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충원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독을 진짜 기가 막히게 때리려고 했는데 노덕술의 묘를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 1073명의 노시성을 가진 현충원에 잠든 사람을 다 확인했어요. 제가. 여러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도를 못했습니다. 왜 보도를 못했냐? 얘가 현충원에 잠들어 있었으면 저는 진짜 완전히 이달의 기자상 받았죠. 현충원에 잠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기 고향에 잠들었더라고요. 울산 장생포에. 그래서 가족묘에 잠든 노덕수를 파묘해야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랬는데 노덕술 때문에 약산이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북한에 올라갔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물론 올라갔지만 분명한 점은 노덕술이 끌려갔는데 이게 평양에서 끌려갔을 때 당시인데 이게 저희 김성수의 동생이에요. 동아일보 창시자. 둘이 같이 당시에 끌려갔을 때 반민특위 당시에 끌려갔을 때 모습인데 노덕술이 끌려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김상덕 위원장 반민특위 위원장에게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그는 기술자야. 그만하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당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피해자가 김약수 선생이에요. 김약수. 약산의 의형제였다. 그리고 이게 밀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약산만 볼까요? 임시정부의 국무부장, 조선의용대 총대장, 의학장 단장인데 다 서운이 있는데 김약산은 왜 없지? 공무부도 있어요. 독립장. 없네. 비어있네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약산이 북한에 올라가면서 남동생 4명이 총살당했어요. 사촌 동생 5명이 총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굶어 죽었어요. 갇혀서. 자기의 삼촌이었던 김봉철 씨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당시 시의원이었죠. 경남에 있는. 시체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했더니 방공법에 걸려가지고 무기징역 당했어요. 연좌제로 다 끌려갔어. 그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가 있는데 당시 어렸죠. 나이차가 많이 났죠. 총동경찰서로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근데 다행히 아들이 셋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김학철 여사의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이 김태용 박사라고 있어요. 연좌제가 풀리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렸어. 호를단 신앙. 한국에서 못 산다고. 가서 잘 성공했어요. 친구 나이가 너무 많네. 6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김학봉 여사가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아드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게 자기의 오빠를 다시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오빠 약산 김학봉. 그냥 진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 책에서 제가 쓴 결론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약산은 정말 간첩을 보냈냐? 자꾸 간첩 보냈다 그러잖아. 경향신문 1950년대 기사를 보면은 약산이 간첩 보냈다고 자꾸 그래요. 그 결론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책을 보세요. 약산이 북한에서 받은 훈장이 2개예요. 노력 훈장. 우리 치면은 가장 등급이 낮은 훈장이에요. 한국전쟁 중에 한 번 받았고 58년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받았어요. 왜 줬을까? 책에 썼습니다. 약산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책이 있어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제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 약산은 왜 현충원에 잠들지 못했나? 여러분 제가 11개 도시, 원래 12개 도시예요. 근데 왜 11개 도시냐면 평양을 내가 못 갔어. 약산 48년 이후에 평양에서 58년 죽을 때까지 그 10년의 기록을 선생님들도 연구를 안 했어요. 많이. 박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유일하게 한상도 선생님이라고 그 건국대학교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위원장 같았던 그분이 우리나라 기본봉의 가장 선구 연구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나마 최근에 약산의 북한에서의 행동 연구를 했는데, 북에서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들 둘이 있어요. 김중군, 김철근. 박찬용 여사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경주쌤 이름 뭐죠? 두 번째 부인. 죄송합니다. 최동선. 역시 훌륭해요. 우리 약산기념사업회사 최동선 선생인데, 나이차가 어마어마해요. 기다렸어. 평생을 자기 둘이 나이차가 어마어마한 게 자기의 부하의 딸이에요. 재무부장을 하던 자기 부하의 딸인데, 박찬영 지사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최동선 선생이랑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김중군 큰아들이 태어나고, 감옥에 있을 48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둘째 아들 철근이 태어나요. 감옥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김철근이라고 줘요. 웃긴 상황은 아닌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 48년에 그 모진 고치려고서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결정적 계기가 물론 노독술의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 계기가 수배령이 떨어져요. 집에 테러가 일어나. 그에 앞서 누가 죽었어요? 몽양리 해화동 로타리 한복판에서 죽었어요. 계속 위기가 오는 거야. 이 자리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친일파 노독술이 가가지고 막 귀싸대기 때리고 고문하고, 그 아들 데리고 집에 테러가 일어나고. 어디 살았냐? 여기 중구에 살았어요. 수표교 옆에 올라갔어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약산로 임종로도 함께 걸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약산로도 우리 같이 갑시다. 7,000km 다 가자고 말 안 할게요. 조금씩 갑시다.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자고 제가 내오다고, 제가 솔직히 이 책 표지에다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완전한 자주독립, 우리는 기본복이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 남겼는데,
우리 다부님이 이 티셔츠 주에다가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라 쓰자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뜨악했어요. 아씨, 내가 쓸걸.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라 부르자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러분, 독립운동가는 진짜 우리 민족 최고의 독립운동가는 양대거든데 독립운동가라고 왜 못 부르냐고. 그리고 11월 10일 날 약산 김원봉 장교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여기 참여를 해요. 회사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으로 참여를 하는데 한홍구 교수가 저한테 자꾸 사무국장 하라고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하는데 책임지고 안 갈 겁니다. 사무국장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기자로. 여러분, 이거 제가 취미로 활동했던 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노동 전문 기자예요. 네, 이래봐도 노동으로 꽤 오래 취재했던.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기념사업회 많이들 마음을 나눠주세요. 마음을 많이들 나눠주시고, 이분이 바로 김태훈 박사예요. 조카예요. 닮았죠? 되게 닮았어요. 내가 처음에 이 양반 만났을 때 미국에서 산 기간이 이제 더 길어요. 40년을 미국에 살아서 거의 미국적 사람을 가지신 분인데 처음 약산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담배 피는 모습도 비슷해. 그리고 공부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도 잘 졸업을 못했는데 지금 박사예요. 경영학 박사예요. 의료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잘 됐어요. 지금 이렇게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있고, 정말 끝으로 제가 공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분노에 차서 얘기했던 현충원 있죠? 제가 한 3번 정도 지금 현충원 투어를 했거든요. 가서 현장에서 저랑 같이 3시간 반 걸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날 운동화 신고 아침부터 현충원 다니면서 친일파랑 우리 의열단 멤버들, 박재욱 의사랑 다 거기 잠들어 있어요. 다 가서 그 스토리 알려줘. 여러분, 제가 친일파 2명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날 친일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현장에서 무덤 보면서 함께 다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 공지사항이고,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하냐? 필로소피? 페이스북에 가면은 링크가 있는데 올려주세요, 편집장님. 네, 올려주시고. 이게 처음에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50명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한 20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10,000원을 받았거든요. 이 투어비로. 그랬더니 41명이 신청했는데 41명이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말에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분들이랑 어린이들한테 돈 안 받습니다. 와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들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많이 사 먹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저 시간 다 됐군요. S였습니다.